그럼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주최하는 주가 누르기 방지와 고의 상표 차단을 위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행사에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은 이정문 의원실 강소라 선임비서관입니다. 오늘은 더 많은 의견을 청취하고자 국민 의뢰 및 애국가 제창 등 이하 절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참석해주신 내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를 주최해주신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 천안시병 이정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오늘 발제와 토론, 좌장을 맡아주실 전문가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3일 비즈니스 서비스 본부장을 맡고 계신 김승철 3일 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중 법무법인 클라스 한결 변호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좌장이신 손창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문택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본부장보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미정 금융위원회 공정시장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편은비 국계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수탁자 책임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시장님, 예. 다음 홍동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이정문 의원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안병 국회의원 이정문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또 많이 또 정말 이 토론회 장이 꽉 차게 오신 우리 패널들 또 교수님들께 정말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또 지금 오늘 토론회를 하는 그 주제에 대한 또 관심도가 그만큼 높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 시절부터 상법 1차, 2차, 3차에 또 제가 다 관여를 해서 대표 발의를 해서 주주의 충실 의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최근에 3차 상법 개정을 통해서는 자사주 소각과 관련된 내용까지 제가 1, 2, 3차 상법 개정안을 내서 또 그게 다 통과가 됐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또 질문이 그럼 3차 상법 개정 이후에는 어떤 법이냐라는 그런 사실 질문들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소영 의원님이 소위 말하는 주가 누르기 오늘 방지법, 다만 그 법은 자본시장법이나 상법이 아니라 아시겠지만 상속법과 관련된 상속 증여와 관련된 그런 법에서 내용이 나오고 있고, 또 최근에 우리 김현정 의원님께서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공시하는 PBR이 낮은 그 기업에 대해서 의무화하는 공시화하는 그런 또 그것도 이제 법안 발의를 했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물론 이제 미국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좀 불안정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향의 그런 견조한 그런 흐름을 또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걸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이 무언가에 대한 또 우리 고민이 있고, 또 정무위원회에서도 향후에 자본시장법 등을 통해서 개정을 통해서 이 흐름을 이어가려고 또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주가 누르기 방지 억제를 하는 그런 또 법안이 또 여러 의원님들이 또 제출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향후 이제 정무위원회, 제가 지금 현재 정무위원인데요. 앞으로 다음 주나 다음 주에 또 법안 소위가 다다음 주로 아마 다다음 주가 아니라 2, 3주 후로 또 국회 사정으로 인해서 연기가 됐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자본시장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그 법이 잘 또 후속적인 법이 통과가 돼서 이런 주식시장의 그리고 자본시장의 그런 흐름이 지속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최근에 어쨌든 저희 상법 개정이 이후에 최근 주주총회가 여러 건 많이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상법 개정 취지에 좀 반하거나 좀 그런 부분이 사실 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예상했던 부분도 있지만 또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향후 우리 자본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법안, 그런 좋은 정책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오늘 좋은 또 토론자분들과 발제자분들 모셨으니까 잘 들어보시고 그런 내용이 앞으로 국회 입법 과정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념 촬영 순서입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은 잠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자본시장 화이팅 한번 할까요? 네. 대한민국 자본시장 화이팅! 네, 그럼 지금부터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 일본의 주가 누르기 방지 제도와 우리나라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김승철 수석 연구위원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기 3일 PwC 경영연구원하고 그다음에 PwC 비즈니스 서비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승철이라고 합니다. 먼저 발제를 제가 맡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저는 회계법인에 지금 다니고 있긴 하지만 과거에 상당히 많은 기간을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로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IB그룹에서도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이 주제가 실제로 제가 그동안 근무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절감했었고 또 많이 몸으로 체감했었던 이제 그런 이슈들이기 때문에 이번 주제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발표를 하게 된 부분에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즐거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일본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라고 되는데 저게 사실 정식 명칭은 아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일본의 밸류 프로그램 개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밸류 프로그램을 시행한 지가 한 2년 차, 3년 차에 접어들었고, 우리보다 한 2년 정도 먼저 시작한 이제 일본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우수한 공시 사례들을 좀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들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우리 자본시장에 어떤 시사점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좀 논의를 하던 결과 중에 일반인 분들은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 PBR 그리고 ROE 그 다음에 CO 이런 단어들이 이제 자주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이제 말씀들이 있어서 그거를 간단하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BR이란 것은 이제 시장 가치 즉 시가총액을 장부 가치 이제 자본 총계로는 나눈 그 지수가 될 텐데 보통 그것을 이제 우리가 ROE를 COE로 나눴을 때 1.0이 되냐, 1.0 이상이냐, 아니면 1.0 이하이냐 이렇게들 많이들 보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ROE라는 것은 이제 자본 총계 대비해서 당기 순이익을 얼마나 벌은 그 퍼센트 비율을 드리게 되는 건데 COE라는 것은 이제 할인율이라는 거죠. 이제 투자자들이 이 회사는 몇 퍼센트 정도 성장을 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할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 배수를 가지고 나눈 것이 이제 PBR 배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이제 COE라는 부분인데 이게 원래는 대한민국 인구 또는 전 세계 투자자만큼의 자본 비용이 존재는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리스크 에피타이트라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본 비용이란 것은 모든 사람들마다 다 개별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만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측정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이 CAPM이라는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뭐 위험 이자율하고 뭐 마켓 리스크 프리미엄 그리고 이제 베타 시장 베타 이런 부분들 이용해서 COE를 도출하는 공식을 그냥 하나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장 그 기업에 따른 뿐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다른 것, 예를 들어서 뭐 지배 구조라든지 아니면 거래량이 너무 뭐 좀 뭐 부족하다든지 여러 가지, 또 아니면 나는 뭐 이 회사보다는 좀 산업이 좀 더 성장하면 좋겠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투자자들의 마음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이제 할증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ROE가 COE보다 높아야 이론적으로 PBR 1배 이상이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영을 하거나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ROE가 COE보다 높은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당연히 주가가 상승하겠죠. 이미 올라가 있다면 그때는 이제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예상 ROE가 예상 COE보다 높다면, 그런데 PBR이 1배 미만이라면 이론적으로는 PBR 1배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을 할 것이고요. 만약에 동일하다 그러면은 자본 총계만큼은 밸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이제 ROE가 COE보다 오히려 낮은 상태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자본 총계를 가지고 제대로 된 이익을 낼 수 없다라고 시장에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PBR 1배 미만에서 유지가 될 수 있는 경우들이 이제 관측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모두에도 말씀하셨듯이 PBR 1배 미만인 회사에 대해서 뭔가 여러 가지 조치들이나 여러 가지 제한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도 결국은 이 PBR 1배 미만을 빨리 탈피해서 결국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우리 이제 시장이 더 활성화가 되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일본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요. 일본은 먼저 5개 축으로 이제 시장을 한번 이제 개혁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뭐 시가총액이나 다른 부분 여러 가지 특성에 따라서 프라임 시장과 스탠다드 그로스로 나눴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식 명칭이 자본 비용과 주가를 의식한 경영이라고 했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아까 ROE가 COE보다 높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ROE를 높이는 것은 회사들이 경영을 열심히 하거나 이익을 많이 내면 당연히 ROE는 높아질 것이고, 많은 회사들이 이익을 많이 내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ROE는 특별히 주주들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들이 일부러 돈을 못 벌려고 이제 작정하는 회사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ROE는 상당히 많이 높아지는 뭐 노력을 많이 할 것인데, 반대로 COE 같은 경우는 회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COE를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자본 총계 순이익을 자본 총계로 나눈 것인데, ROE가 높아지려면 이익이 똑같더라도 자본 총계가 줄면 ROE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배당을 통해서 자본 총계를 줄이게 된다면 오히려 주주 환원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ROE도 높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COE를 낮추는 노력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본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거버넌스 개혁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이제 대주주가 사실 이제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중요한 의사결정을 소액 주주들의 의사보다는 대주주 위주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개혁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그냥 회사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하고 실제로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에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주가로 그것들이 반영이 된다면 누군가가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단기간에 저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롱텀하게 투자할 수 있는 장기 자금 유입을 유도했다는 부분도 일본의 5대 구조개혁 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도쿄증권거래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제목 자체가 자본 비용과 주가를 의식한 경영 프레임워크입니다. 처음에는 그러면 현재의 기업이 어떤 현황인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뭐 PBR이 있고 ROE가 있고 뭐 WAC이 있고 ROIC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말도 있긴 할 텐데, 우리가 일단 PBR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일단 첫 번째로 전체 뭐 일본 시장 평균 대비해서 PBR이 높은지 낮은지, 하지만 회사마다 돈을 버는 방식이나 비즈니스 모델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또 동일하게 또 표현하기는 이제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우니까 동종 업계 대비해서 우리가 PBR이 어떤 수준에 있는 것인지 이제 그런 것들도 봐야 될 것이고, 같은 동종 업계라도
자본 비용 구조에 따라서 어떤 회사는 부채가 많고 자본이 상대적으로 높을 거고 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현황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저평가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COE가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개선 목표나 로드맵 그리고 주주하는 사업구조 전략을 짜고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투자자하고 계속 대화하거나 업데이트를 하면서 선순환 구조로 만들려고 한 것이 이제 경영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는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황 분석하고 계획 수립하고 그 다음에 실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하고 대화하고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좀 의무화 단계에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렇지만은 결국은 좀 무조건 주주 환원을 하기 위해서 배당을 많이 해야 된다거나 그리고 이제 현금을 무조건 다 배당 여력으로 써야 된다거나 아니면 M&A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은 그 한 해 처음에 배당을 많이 하고 나서 그 다음번에 해라든지 이렇게 서스테이너블하게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적절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이 자료를 내고 나서 제가 일본에 본 최근 뉴스 중에 하나는 회사에 현금이 과도하게 있는 일본 기업에 대해서는 뭔가 규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그 캐시가 너무 많으면 결국 이제 ROE가 떨어지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배당으로 쓰거나 아니면 뭐 신규 사업을 하기 위한 재원으로 쓰거나 아니면 이제 M&A 재원으로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이제 캐시가 많은 회사들에 대해서도 그 주주 환원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그런 뉴스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현황 분석하고 계획하고 이제 주주 가치 환원을 위해서 계속 해야 되는데 결국은 단기적으로만 너무 이제 주주 환원이라든지 또 경영이라든지 컨플릭이 날 때는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지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로드맵을 세워서 경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본에서는 그래서 대략 한 30개 정도를 공시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저희가 저거를 대략 한 10개 정도로 나눠봤는데 이게 이제 9개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 하나는 이제 그 경영진 보수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9개는 딱 그렇게 이제 3 곱하기 3 매트릭 들어가는데 10개를 하니까 안 들어가서 제가 이제 9개만 이제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COE를 공개하는 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자본 비용은 이제 우리가 다른 데보다 시장보다 높은가 낮은가 그리고 또 사업부도 하나만 사업을 하는 회사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혹시 사업부별로 어디는 이제 ROE가 높고 또 어디는 또 ROE가 상대적으로 낮고 이런 부분들을 쪼개서 분석해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ROE는 높이고 COE는 낮춰야 되는 이제 이런 이제 전략이 나올 텐데 그래서 수익성 목표가 결국은 ROE를 높이는 그런 목표들이 될 거고요. 자본 배분도 결국 이겁니다. 자본 총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신사업을 할 때 필요한 재원들이 있을 거고 주주 환원을 해야 될 재원들이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옵티마이즈 해야 되는 전략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부분들을 시장과 이제 소통하는 부분들이 이제 IR 같은 경우도 체계화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투자자 피드백을 IR을 해야만이 투자자 피드백을 아마 받을 기회들이 좀 더 많이 생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재무 KPI 연결하는 부분들은 이제 어떤 회사가 꼭 돈을 잘 버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더라도 사회 환원이라든지 또 그다음 ESG라든지 이제 이런 환경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이제 공시의 특징으로 많이 이제 삼았습니다. 우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본 거래소 그룹에서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 활동 우수 기업을 한번 쭉 보면 첫 번째로 현황 진단하고 계획 수립하고 소통하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업무를 할 때도 처음에 상황이 어떤가를 먼저 분석하고 그러면은 달성하기 위한 목표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 그 계획이 제대로 달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이제 피드백을 받는 건데 일본에서 우수한 기업 사례들도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현황 진단에서는 이제 자본 비용하고 지표 분석. 근데 지표 분석은 보통 ROE 같은 것들을 되게 많이 이제 사용들을 많이 했고요. 자본 비용 같은 경우는 우수 기업들로 뽑혔지만 그렇게 많이 자본 비용을 발표하진 않았어요. 그만큼 자본 비용이라는 것이
아까 제가 이제 뭐 농담처럼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 세계에 투자자 수만큼 자본 비용이 있다. 그래서 뭔가 우리는 이렇다라고 해서 자본 비용을 발표하는 게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아까 뭐 CAPM이라든지 이런 부분 산식을 가지고 이용해서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공시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표 분석보다는 상당히 좀 덜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획 수립 같은 경우는 요렇게 또 뭐 부분들이 있고, 보상 연계 이런 부분들, 뭐 목표 달성, 소통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를 보니까 모든 부분들을 다 달성한 회사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만큼 우수 기업으로 산정된 회사들만 보긴 했지만, 그래도 이 우수 기업들로 선정된 회사들도 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다 달성을 한 회사는 이제 거의 없었다라는 부분에 봤었을 때, 그만큼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기업들과 소통하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제 계속 또 노력할 부분들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이제 우수 기업들이고요. 그 뒤에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지를 조금 자세하게 제가 해놓은 건데 다 설명드리진 않을 거고요. 주요한 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수 사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본 비용하고 재무지표 분석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자본 비용을 공시를 한 회사들을 이제 뽑아놓은 거고요. 첫 번째는 이제 ROE는 이제 뭐 돈을 이제 얼마 이익을 냈으면 이제 나오는 거고요. 아까 또 이제 그 모델에 따라서 자본 비용을 발표한 회사도 있었고, 윗칸 세 번째에 보면은 이제 외기 ROIC라고 되어 있는데, ROIC는 이제 투자자본 대비해서 얼마만큼 돈을 벌었냐라는 좀 약간 뭐 어려운 개념일 수는 있는데요. 저것도 이제 ROE가 COE보다 높아야 되듯이 ROIC는 외액보다는 높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 회사는 우리가 언제쯤 ROIC가 외액보다 높을 거다라고 하는 로드맵을 달성을 했다라는 점. 그러니까 실제로 달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 알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계획을 발표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수 사례로 아마 이제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하단 왼쪽에 보시게 되면 우리 스스로 자본 비용을 내는 것은 부담스러우니 지금 현재 PBR을 ROE로 역산을 해보면 그러면은 이제 COE가 시장에서의 이제 내재 COE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하고 이제 기관들 대상으로 서베이를 해서 어느 정도면은 우리의 적정한 이제 COE로 보고 우리 ROE가 어느 정도 COE를 넘어서면은 투자 대상이 될 거냐 이런 부분들을 서베이를 한 부분도 이제 우수 사례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수 사례 중에서 투자자하고 실제로 이제 뭐 어떻게 구조조정을 하겠다든지 뭐 현금 배액은 뭐 배분 계획은 이렇다, 배당 25%는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경영진 보상 구성하겠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좀 흥미로웠던 부분들은 맨 오른쪽 하단에 주주들한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한테까지 우리 회사가 이런 계획을 세웠으니 이제 직원들도 열심히 이제 임해달라라고 직원들한테 뉴스레터를 뿌린 회사들도 우수 사례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 얼마만큼 그 공시를 한 부분에 대해서 기업 가치가 얼마만큼 좋아졌고, 또 PBR이 1배 미만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PBR 1배 이상으로 됐다든지, 그리고 배당을 하기로 했으면 얼마만큼 했다, 그 로드맵에 따라서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이런 계획들, 그리고 피드백을 실제로 공시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도 좋은 이제 그 우수 사례로 이제 뽑혔고요. 그래서 다 요약을 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은 ROE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사가 일부러 돈을 잘 안 벌려고 하는 회사는 제 상식으로는 거의 없기 때문에 ROE는 아마 높이려고들 많이 노력하실 겁니다. 많은 회사들이, 대다수의 회사들이. 다만 COE 같은 부분들은 투자자들의 영역에 좀 더 가깝거든요. 우리가 이 회사가 어느 정도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이상의 ROE가 나와야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본다면 결국 정보의 비대칭을 얼마만큼 해소하느냐, 정보의 비대칭이 해소가 되면 그만큼 COE는 낮아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뭐 자본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사업부별의 어떤 그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경영진과 이사진, 그리고 이런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하고 IR 활동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같이 작용을 할 때 COE가 하락하게 되면 동일한 ROE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더라도 이제 PBR이 상승을 할 수 있고, 그럼 PBR이 상승되게 된다면 주가가 오른다는 이야기니까요. 그러면은 결국 이제 투자자들도 윈윈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도 활성화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본 사례를 봤으니까 이제 한국 사례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2025년 결산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이제 밸류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실제로 공시를 기업을 한 회사들도 이제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또 밸류업 지수, 이제 밸류업 공시를 한 회사들이 포함되어 있는 밸류업 지수도 상당히 많이 이제 큰 폭의 좋은 이제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자사주 매수額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현금 배당액도 그만큼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그 밸류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한국 거래소 쪽에서는 별도의 조직도 있으시고, 또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기업들과 소통하고 또 가이던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시면서 거래소에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효과가 돼서 결국 우리 밸류업 지수나 또 전체 코스피 지수 상승에도 일조가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사점으로는 이렇습니다. 기업 가치 제고 관련해서 논의가 지금 계속 많이 되고 있는데, 일단 저희 생각은 이게 너무나도 일률적으로 뭔가를 다 이제 제공을 하게 된다기보다도 좀 단계적으로, 그리고 가이드라인 이제 이런 부분들로 좀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도 그렇지만은 자본 비용 관련된 정보가 상대적으로 좀 덜한 부분들이 있어서 아까 이제 모두에도 PBR 1배 미만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본 비용을 좀 더 뭐 밸류 공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본 비용을 좀 더 확대하면 어떨까 하는, 거기다가 인센티브를 좀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본 비용에 이제 대해서 좀 정보가 제공 확대되는 것을 좀 검토해 보면 어떨까 싶긴 합니다. 근데 요거를 구하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간단하거나 쉬운 문제는 아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가이던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표준화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논의를 해볼 수 있는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PBR 1배 미만 외에도 예를 들어서 다 같이 똑같이 이제 PBR 1배 미만이긴 하지만 어떤 회사는 거래가 되게 잘 되어 있는 회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업계 전체가 예를 들어서 뭐 PBR 1배 미만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이제 PBR 1배 미만이지만 뭐 거래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여러 가지 지표 뭐 유동성이라든지 다른 뭐 재무 지표 이런 등등, 아니면 뭐 캐시가 뭐 특히 비중이 좀 더 많아서 PBR 1배 미만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우리가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뭐 3번은 이제 일본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제 임원 보상과 주주 가치 간 연계 가능성 같은 것도 한번 검토해보면 어떨까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또 IR이나 이런 관련된 이제 업무들 해보게 되면 주주총회가 우리가 이제 이게 사실 좀 현실적인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이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결산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제 주주총회들이 너무 이제 같은 날이나 같은 주에 많이 좀 몰려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분산할 수 있는 뭐 IT적인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제 그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권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 정도로 한번 검토해 볼 만한 사항으로 노력했고요. 항상 이제 기업들이 이제 경영 환경이 굉장히 어렵고 또 우리 주주 가치들을 위해서 많이 이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 수용성이라든지 이행 여건 같은 것들을 잘 논의를 한다면 코스피는 또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보다 더 크게 많이 상승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승철 수석연구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주제인 대동전자 사례로 보는 고의상패의 문제점과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김광중 변호사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광중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서 발제를 맡게 해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어떤 회사 사례를 계기로 이번 발제를 하게 되다 보니까 회사 쪽에서 많은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하셔가지고 네, 아주 긴장해서 발표를 하고 있으니까요.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이 회사 사례를 하나 소개를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이 회사가 좀 오늘 토론회의 계기가 됐기 때문에 말씀드려보면, 이 부채 비율 10% 미만이고 현금 유동성 자산이 1,200억, 순자산 2,600억에 연매출 300억,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 계속 얻는 회사예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이 정도쯤이 되면 아주 우량한 알짜 중견 기업이죠. 이건 뭐 누구든지 인정을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재무제표는 이렇고요. 근데 이 회사가 3년 연속으로 한정 의견을 받았어요. 관계사 지분법 관련해서 감사자료 제출을 안 했다는 이유로 해서 한정 의견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걸 3년 연속으로 동일한 사유를 받은 거예요. 이제 홍콩에 있는 관계기업 투자 지식이 있었는데 그 관련된 감사 증권 미확보를 이유로 이제 외부 감사인 이렇게 한정 의견을 준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그 회계법인 입장에서 상장 회사에 대해서 3년 연속 한정 의견 주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2년 한정 의견 주면 상장 폐지 사유 발생하고 한 번 개선 기간 부여됐는데 또 그러면은 그때 상장 폐지고 당연히 소액주주 반발하고 회사 반발하고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될 수 있고 회계법인들 이거 대비해서 보험도 들고 손해배상 책임 준비금도 적립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엄격하게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리스크관리실 죄송합니다. 감사실 이런 데서 심사실 이런 데서 더 엄격한 절차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3년 연속 한정 의견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근거를 조금 더 봤더니 홍콩에 있는 이제 관계 기업이 있는데 그 주식이 손상됐다고 외부 감사인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연결 재무제표 작성 대상인 이제 관계기업 주식이 있는데 손상됐다는 거예요. 재무제표에 기재된 숫자만큼의 가치가 있지 않다고 이제 외부 감사인은 본 거죠. 그러면 그 회사 가치가 얼마인지 내가 이거 손상됐는지 안 됐는지 얼마 예를 들면 한 1억으로 계산했는데 이게 5천 정도로 나는 봐야 될 것 같다. 혹은 뭐 3천으로 봐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 이게 손상됐는지 안 됐는지 자료를 받아봐야 알 수 있으니까 그걸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를 안 줬다. 뭐 해석을 하면 그렇습니다. 이 회사가 2024년에 두 번째 안 했으니까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이제 거래소에서 통보를 했고 회사에서 이의 신청을 해서 1년의 개선 기간을 받아줬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1년의 기간이 남았죠. 24년 7월부터 25년 7월까지 1년 동안에 그 관계기업 투자 주식에 대한 외부 감사인의 의문점을 해소해주면 적정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3년째 또 한정 의견을 받은 거예요. 뭐 제가 회계 지식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뭐 회사 존속 중요할 정도로 엄청 큰 금액 아니면 사실 작은 금액의 손상 관련해 가서 회사하고 외부 감사인 관계에서 좀 의견이 다르면 회사 쪽에서 자료를 제출해보고 안 되면 외부 감사인이 생각하는 손상되는 금액 정도를 좀 물어보고 소통하는 과정이 있죠. 그래서 그 금액을 반영해서 재무제표 자산에서 그 금액만큼 감액하고 단기로 비용을 인식하고 이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외부 감사인이 적정 의견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회사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3년 연속 상장 폐지, 한정 의견이 이제 상장 폐지가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소액주주들이 이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죠. 한정 의견 3년 연속 받아가지고 상장 폐지되는 우량 회사라니 이상한 거죠. 불만이 있으니까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고.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게 그거예요. 경미한 사유로 반복을 된 거예요. 회사 전체 자산에 비해서 아주 적은 부분이었거든요. 또 게다가 2년 상장 첫 번째 한 해 한정 의견 받으면 다음 해 한정 의견 또 받으면 상장 폐지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벌써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2년 받아가지고 1년 개선 기간 받았는데 또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회사 관계 입장에서는 이번에 외부 검사 받으면서 이 자료 자출 제대로 안 되면 혹은 재무제표 수정 안 하면 또 한정 의견 받아가지고 상장 폐지될 것이 명백하다라는 걸 알 텐데. 왜 또 그랬을까? 이게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소수주들이 의문을 제기하면서 야, 이건 적정 의견을 못 받은 게 아니라 안 받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어느 블로그께서 올린 걸 제가 멘트를 써봤는데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또 좀 의심스러운 게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한정 의견 받고 나서 관리 종목 지정돼 있는 상태인데 회사에서 무려 7% 발행 주식 총수의 7%의 자기 주식을 취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관계인 60%에다가 자사주 30 기존에 했던 거 포함해 33%니까 특수관계인 및 자사주 포함 지분이 93%, 소액주주 지분 6%밖에 안 남는 상황이 된 겁니다. 예, 지분은 이렇고요. 그러니까 소주주들이 이제 이거 소액주주들 주식을 좀 상장 폐지 이용해가지고 저렴하게 살려는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의심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상적인 방법으로 시장에서 공개 매수하려고 그러면 시장 가격보다 좀 더 높은 가격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비용이 많이 들게 되죠. 그것보다는 상장 폐지되면 적립매매 될 테니까 그때 싸게 사는 게 회사 혹은 대주주 입장에서 훨씬 쉬우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이제 소수주들이 가지게 된 거죠. 결국엔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상장 폐지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법원에서 뭐 판단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거래소 규정상 이건 그냥 기계적으로 상장 폐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판단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상장 폐지 가처분 신청 들어오면 그냥 기각 결정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엔 상장 폐지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소액주주는 이 5만 원짜리 주식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야, 5만 원짜리 회사인데 야, 한정 의견 감사 의견 거절 맞게 해가지고 상장 폐지 시켜가지고 이렇게 15,000원 공개 매수하고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적립매매 과정에서 주가는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회사 쪽에서는 이제 저한테 보낸 이메일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회계법원이 요구하는 자료 다 제출했다. 고의상패 의혹 사실 아니다. 근데 금융감독원 조사 등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 고의상패라는 거 근거 없다. 말 조심해라. 뭐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회사 사례를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일반론으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상장 폐지와 관련된 이해관계부터 시작해서 상장 폐지 이후의 소수주들은 어떻게 되는지까지 한번, 그리고 나서 제도 개선에 관해서 조금 의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장 폐지를, 그러니까 소액주주를 쫓아내고 상장 폐지 시키려고 하면 공개매수 하면 되죠. 그죠? 금액 좀 더 주고 하면 되는데,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죠. 그런데 만약 감사 의견 거절받아가지고 혹은 한정받아가지고 상장 폐지되면은 뭐 적립매매 될 거니까 가격 떨어질 거고 뭐 장외에서 상장 폐지 이후에는 장외에서 사면 되니까 뭐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죠. 뭐 그러니까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또. 근데 그 손익을 비교해 보면 회사 입장에서는 상장 폐지가 되면 공시의무관도 완화가 되고 경영간섭도 배제되고 상장 유지 비용도 절감이 되죠. 그런데 불이익은 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을 좀 못하게 되는 게 문제긴 한데, 이거 회사에 현금성 자산 많은 회사는 굳이 필요 없습니다. 그죠? 대주주 입장에서는, 회사가 전체 자기 지분을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상장 폐지 혹은 그 이후에 연가 매수도 가능하고, 이제 회사에 쌓여있는 자산을 배당 독식 가능하고, 그죠? 또 100% 지분을 가지니까 나중에 이걸 매각하기도 좋습니다. 소액주주 많이 있는 것보다 100% 자기 회사 상태로 파는 게 훨씬 더 가격을 더 받을 수가 있죠. 시장을 통한 매각의 어려움이 좀 불이익이 되는 건데, 뭐 어차피 회사 통으로 매각할 수 있는데, 그거 뭐 별 큰 불이익은 아니죠. 근데 소수주주 입장에서는 사실 엄청난 불이익인 거죠. 이익은 하나도 없고. 일단 소수주주권 행사하는 것부터 이제 비율이 올라가게 되죠. 뭐 대표 소속 이런 거 할 때 1%에서 0.01%, 1%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또 그다음에 소수주주의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기회가 시장에서 상실하게 되는 거고, 세금도 더 부담하게 됩니다. 그죠? 비상장 회사가 되니까요. 그래서 현금이 죄송합니다. 충분한 기업은 자금 조달 이점보다는 상장 폐지를 이용해서 소액주주 축출하면은 훨씬 더 경영간섭 배제, 현금 독점 등등등의 이익이 많기 때문에 고의적인 상장 폐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상장 폐지 제도, 이건 뭐 저희가 거래소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는 아니고요. 지금의 제도를 이제 조합을 해보면 몇 가지 좀 공백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느 대주주가 고의 상장 폐지를 한번 시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사유를 이용하면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48조 2항의 경우에 상장 적격서 실질 심사를 거치는 건데 자본 잠식 50% 이상, 매출액 미달, 횡령 배임 뭐 이런 것들이에요. 회사가 망가지거나 자기가 망가지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1항의 상장 폐지, 형식적 상장 폐지 사유죠. 그래서 상장 적격서 실질 심사 없는 상장 폐지인데. 자본 전액 잠식 말고 이것도 회사가 망가지니까 안 될 테고요. 그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두 개예요. 사업보고서 등의 정기보고서 제출하지 않거나 감사 의견 미달을 만드는 거예요. 2년 혹은 3년 만들면 상장 폐지가 되죠. 그냥 뭐 가처분 체계에도 그냥 무조건 상장 폐지입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업보고서 등 미제출의 경우에는 제출 안 하면 그냥 그 자체로 형사처벌이에요. 그냥 제출 안 하면 형사처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제출해야죠. 근데 감사인한테 외부 감사인한테 자료 제출하는 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뭐 방해하거나 피할 때 형사처벌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외부 감사인이 뭐 무리한 자료를 요구했다든가 이런 식의 변명을 가능해서 이제
뭐 기소나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정 의견이라는 거는 재무제표에서 중요하지만 그것이 영향이 전반적이지는 않고 근데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할 수 없을 때 이제 한정 의견을 받게 됩니다. 근데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 표시된 경우도 한정 의견을 받는데 이거는 분식회계죠. 그럼 형사처벌 받는 거고 결국에는 중요하지만 전반적이지 않은 그런 감사 증거를 외부 감사하는데 안 주면 감사 의견이 한정 의견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범위는 앞에서 보셨던 형사처벌하고는 간격이 크죠. 그죠? 한정 의견을 받을 수 있는 범위하고 형사처벌되는 범위를 비교하면 형사처벌되는 범위가 훨씬 적죠. 그러니까 회사도 망가뜨리지 않으면서 나도 망쳐지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형사처벌 받지 않고 하는 상장 폐지가 가능한 거죠, 이제. 그래서 이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대주주여도 그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제 또 사업보고서 미제출 같은 경우에는 제출 안 하면 뭐 과징금, 과태료, 손해배상 책임 규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감사자료 미제출로 인한 한정의견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듯이 그런 제한적인 처벌이 있기 때문에 이제 활용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액주주들 입장에서 손해배상이라도 청구하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죠? 회사에서 제대로 외부감사 대응을 안 해가지고 상장 폐지됐으니 그에 따라 발생한 주가 하락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의 법원의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다 간접손해라고 보고 있어요. 간접손해라는 것은 기본적인 개념상으로는 회사 재산이 감소하고 그래서 주주들한테 간접적으로 피해가 있는 것을 경제 손실입니까? 간접손해인데 우리 법원에서는 이거를 상장 폐지로 인한 주가 하락 같은 경우도 그냥 다 간접손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 사무법 401조가 임원들의 책임에 관한 건데 임원들의 책임을 간접손해에게 물을 수 없다라고 판결하고 요 같은 취지를 임원들 책임뿐만 아니라 회사의 책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법원에서 이제 효율적 시장 가설 이론을 사실상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정보가 시장에 공개되면 그게 즉각적으로 가격에 반영이 된다는 건 겁니다. 그러니까 상장 폐지와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 그게 곧 가격에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회사 재산 감소를 거칠 여지가 없는 거죠. 회사 자산의 실제로 감소를 거치려고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상장 폐지된다고 해서 바로 회사 재산이 줄어드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이런 이론을 수용하고 있는데 유독 이 상장 폐지와 관련된 손해에서는 이걸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간접 손해를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유사 사례가 2017년에 있었었는데요. 임원들이 횡령 배임을 이렇게 나중에 밝혀진 건데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 공시를 했어요. 근데 외부 감사인이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는데 그 자료를 제공하면 자기들이 횡령 배임한 게 이제 드러날 상황이 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감사인의 감사 증거를 안 줬죠. 근데 여기서는 좀 그게 좀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케이스에서는 외부 감사인 아예 감사 의견 거절을 했어요. 거절하면 그냥 바로 상장 폐지 사유죠. 그러니까 한국거래소 상장 폐지 결정했고 주가 폭락했고 소주주 손해가 발생했어요. 이거는 거의 주가가 한 95% 정도 하락을 한 사례였어요. 이 소액주주들 억울하죠. 그래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1심, 2심 법원에서 판단하기를 이것 간접손해다. 이게 왜 간접손해냐. 아니 상장 폐지해가지고 주가 바로 떨어지지. 회사 재산 감소 거쳐서 떨어진 거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1심, 2심 법원에서 유일한 판단 거의 한 문장이 다 합니다. 저게. 그냥 경영 실패 아니냐. 임원들이 경영 실패 결과 상장 폐지된 거니까 이것도 간접손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법상에 지난해 올해 개정된 상법 개정 포함해서 많은 것들이 법원에서 그 사건의 실체 혹은 전향적인 판단을 한다 그러면 다 막을 수 있는 것들인데 법원에서 소극적 판단 혹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으로 해서 문제들이 생기는 건데 그러니까 이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케이스에서 만약에 법원에서 상장 폐지가 그로 인한 주가 하락이 간접손해 아니고 직접손해고 주주들 손해배상해야 된다라고 하면 의도적인 상장 폐지를 소액주주들이 의심하는 사례도 더 이상 안 나왔을 텐데 이렇게 이 사안에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상장 폐지 이후에 소주주들은 어떻게 될까? 이건 제가 신점을 보는 건 아니지만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존의 사례를 바탕으로.
원칙적인 모습은 지배주주 주식 매도 청구권. 그러니까 상장 폐지를 만약에 뭐 그렇게 의심을 하는 그냥 하는 겁니다. 만약에 상장 폐지를 의도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그 다음 수순은 나머지 소액주주를 다 내보내야겠죠, 그죠? 그게 다음 수순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 법에서 마련한 가장 공식적으로 소액주주 내보낼 수 있는 방법으로 인정한 게 이거예요. 지배주주의 대주주의 주식 매도 청구권입니다. 그래 지배주주의 요건은 이제 95% 이상인 겁니다. 자기 또는 자기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계산으로 된 그 한 주머니에 있는 주식을 합쳐가지고 95% 이상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을 쓰려면 이게 참 복잡합니다. 주주총회 승인도 받아야 되고 매도 청구권 행사하면 거기에 따라서 매매가격 협의도 해야 되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서 매매가격 결정도 받아야 되고 결론적으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마련했으면 무조건 이걸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상하게 우리 법은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도 다른 편법들을 여전히 허용을 해주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그대로 과연 대주주가 쓸까? 전혀 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법과 우리 법원이 허용하고 아주 간편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 첫 번째 방법이 현금 교부형 포괄적 주식화인 거죠. 2015년 상법 개정으로 도입이 됐는데 이거죠. A 회사, B 회사 있으면 A 회사가 B 회사를 완전 자회사로 만들려면 B 회사 주주들한테 A 회사 주식을 주는 거예요. 대신에 B 회사 주식 가지고 있던 B 회사 주주들의 주식을 다 A 회사가 가진 거죠. 그러니까 B 회사 주주들은 A 회사 주식을 갖고 A 회사 주주가 되는 거죠. B 회사는 다 A 회사께 되는 거고 이게 원칙적인 모습의 포괄적 주식과 완전 모자회사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예전에 만든 제도인데 2015년 상법 개정되면서 이게 모회사인 A 회사 주식을 주는 게 아니라 돈 주는 게 가능해졌어요. 현금 교부형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현금 교부형이니까 B 회사 주식의 가치가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 값을 제대로 주면 뭐 소액주도 불만 없죠. 근데 또 여기서 들어오는 게 시가인 거예요, 시가. 그럼 정리매매 되거나 주가 폭락했어요? 상장 폐지에 정리매매에서 주가 폭락했고, 그리고 얼마 안 있다 현금 고비형 포괄적 주식 교환을 하면 그 정리매매 금액이 그대로 시가가 돼가지고 그 돈 그대로 주고 완전히 내보낼 수가 있는 거죠. 뭐 복잡한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방법이 이제 허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더 쉬운 방법은 이제 주식병합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발행 주식 총수가 1만 주가 있는 회사가 대주가 7,000주 있고 소액주주들이 이제 3,000주를 100명이 그러니까 나눠가지고 30주씩까 나눠 갖다 있까.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7,000주를 한 주로 병합, 7,000대 1을 주식 병합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소액주주는 7,000주를 안 갖고 있잖아요. 그럼 7,000주 단위로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들은 다 단주 처리를 하는 거예요. 단주 처리를 하는 방식은 그걸 합쳐가지고 성주 한 주를 만든 다음에 그 주식을 팔아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뿌려주는 거거든요. 이게 단주 처리인데 이 돈을 제대로 받으면 그래도 괜찮죠. 근데 그렇게 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문제인 거고. 또 문제는 7,000대 1, 제가 이제 7,000대 1을 예를 들었는데 제가 본 사례는 10,000대 1까지는 봤어요. 소송을 했던 케이스였는데 우리 법에서는 100,000대 1도 가능합니다. 100만 원짜리 주식을 합쳐가지고 1억짜리 주식을 만드는 회사를 본 적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 대법원에서 허용하면 괜찮다고 합니다. 자본 감소 목적으로 하는데 이런 주식 병합도 괜찮답니다. 소액주주 다 쫓겨나는데. 10만 대 1도 괜찮습니다. 이거 우리 법상 제한이 없기 때문에 100만 대 1도 가능하고 1000만 대 1도 가능합니다. 오늘 100만 대 1 하고 덜 쫓겨난 주식이 있으면 그 다음날 또 100만 대 1 해도 됩니다. 횟수도 제한이 없어요. 계속 해도 됩니다. 언제든지 쉽게 쫓아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돈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우리 상법 규정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장에 있으면 시장에서 매각하고 이제 상장 폐쇄됐으니까 시장은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경매를 하거나 경매를 하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경매 외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경매를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장 폐지됐고 주식 평합해서 쫓겨나는 주식을 경매를 하잖아요. 그죠? 누군가가 막 사서 이게 살려고 매수자들이 달라붙어야 이게 가격이 제대로 형성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파트처럼. 근데 이게 그럴 리가 없잖아요. 주식 병합에 쫓겨나는 주식인데 그걸 누가 산다고 들었겠어요. 그죠? 또 한 번 샀더라도 한 번 더 주식 병합 또 쫓겨날 건데 아무도 안 사는 거죠. 그럼 유찰되겠죠. 유찰. 우리 지금 법원 경매 실무하면 뭐 25%, 30%씩 계속 유찰 낮은 가격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럼 한 두세 번쯤 되면 뭐 50%, 25%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주주는 그때 조금 뻔뻔하면 자기 이름으로 낙찰받아도 돼요. 한 25% 가격에. 뭐 조금 그러면은 남의 이름 내, 뭐 자식 이름을 대서 또 낙찰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주 헐값에 쉽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전에 이제 민주당 의원실에서 저희가 이 문제 말씀드려갖고 개정안을 올렸었는데 그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어떤 분이 아니 경매가 가장 공정한 방식이지 왜 그걸 가지고 문제 삼냐라면서 의견을 내셔서 결국에는 소위를 통과를 못하고 지나간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 겁니다, 여전히. 그러면은 이제 예전에는 그 생고뱅 사건이 이제 여기서 법원 허가를 아까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법원 허가도 안 받고 그냥 자기 주식으로 취득한 거예요. 회사가 금액 매기고 회사가 그냥 사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전에는 실무상 그렇게도 처리했다가 생고뱅 사건을 계기로 여기서 위법하다 그거 손해배상 해라 그래갖고 이후로는 아마 실무상으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법원 허가를 받는다는데 그럼 그건 또 제대로 되냐? 법원 허가를 하는 절차가 이제 비송사건 절차법을 적용하는데 이 케이스에서는 회사하고 법원하고만 서로 심리를 같이 하는 거예요. 피해자가 되는 혹은 반대 이익을 갖는 소수주는 그 절차에 관여할 여지가 전혀 없어요. 근데 뭐 법원이 이거 가치가 얼마인지 대로 알 수가 있나요? 알기 어렵죠. 회사에서 회계법인의 감사 보고서 적당한 거 제시해주면 막 그런가 보다 하고 허가하고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이번 정말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회사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경우에도 법원에서 쌍방 서로 소송을 하듯이 매매 금액에 대해서 심리하는 절차를 마련을 해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100% 소액주주를 완전히 다 쫓아내고 완전 이제 100% 지분을 가지면 그 다음 단계는 이제 회사가 가지고 있던 자산을 자기가 가져가는 거죠. 이제 2017년에 있던 사례가 테린페이퍼 사례인데요. 그래도 이 회사는 뒤에 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되게 양심적입니다. 제가 이 사건 소송을 했었는데 그때는 참 나쁘다고 생각했었는데 한 주당 3,600원에 이제 소수주주를 완전 축출해서 이때 쓴 방법은 지배주주 매도 청구권, 제도권의 방법을 적정하게 사용한 거고 법원의 심사를 받았고 그래서 법원에서 한 2배, 2.5배쯤 가격을 더 올려줘서 소액주주들 그래도 피해 좀 덜 받고 주식을 팔았어요. 다 내고 난 다음에 한 주당 3,600원에 소수주주를 내려고 했는데 한 주당 1,311원에 배당을 받았어요. 원래 그 돈은 이제 소액주주들이 같이 만들어 놓은 자산인 거잖아요. 소액주주들도 자본 투자해서 형성된 그 자산에서 배당을 받는데 다 소액주주 내보내고 소액주주한테 줬던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배당을 받아간 거예요. 근데 이 회사는 참 양심적이었어요. 그래도 이 문제 라겐락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어피너트라는 홍콩계 외국계 사모펀드가 라겐락 대주주 지분을 인수했어요. 그런 다음에 한 주당 8,750원 이게 이제 그 당시 거래 가격보다는 좀 더 높은 금액이긴 합니다. 이 가격에 공개 매수를 하면서 같이 공시를 내내가 곧 상장 폐지한다. 지금 이제 공개 매수 응하지 않으면 곧 상장 폐지될 텐데 위협되죠. 그러니까 그 공개 매수에 상당수 주주들이 응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가격이 쭉 고정이 되죠. 그 공개 매수 금액에 쭉 고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도 안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현금교부용 포괄적 주식 교환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홍콩 원래 가지고 있던 회사가 외국 법인이어가지고 포괄적 주식 교환을 못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원래 자기 주식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한국에는 컨슈머 피닉스라는 회사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그 회사에 다 라겐락 주식을 출자해서 이 회사가 모회사가 돼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현금교부용이니까 돈만 주면 되는 거죠. 근데 정리매매 했잖아요, 이제 얘가. 정리매매 금액으로 현금을 주는 거예요. 법원에 소액주주 소송 제기했더니 절차 적법하다. 시가대로 했는데 뭐 시가 적절하다.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800억 정도를 이 회사가 또 다 자기가 다 배당을 어피너트가 배당을 받아갔어요. 당연히 그 돈도 소액주주들한테 한 주당 줬던 금액보다 더 많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우리가 합법적인 강탈 모델을 이제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우리 법과 우리 자본시장에서 애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도 다 해도 괜찮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로 일단 순자산 가치가 좀 낮은 그거보다 낮게 형성된 주식 그런 가격이 있는 회사가 있으면 그리고 현금이 좀 많이 쌓이는 회사가 있으면 근데 기존 대주주는 이게 좀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걸 현금을 자기 못 빼간 회사가 있어요. 그럼 그 회사를 대주주한테 지분을 좀 사는 거죠. 사고 난 다음에 상장 폐지한다고 선언해놓고 공개 매수를 하는 거죠. 그럼 주가 떨어지고 그죠. 그 상태에서 공개 매수해서 막 매집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럼 주가가 고착하게 되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포괄적 현금 교부형 주식 교환하든 뭐 주식 병합을 하든 상장 폐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배당을 다 자기가 받아가지고 이제 인수할 때 들었던 좀 다 이 돈으로 갚으면 되고. 법원에 소액주주 소송 제기해봐 이거 소용없습니다. 우리 법이 허용하는 절차도 적법하고 금액도 적정하다.
아무 소용 없어요. 저도 돈만 좀 있으면 한번 해보고 싶은 모델이긴 한데 참 쉬운 방법이십니다. 돈 벌기 쉬워요. 그렇습니다. 이게 자꾸 계시네요. 네. 그래서 제도 개선 방안을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일단 감사 결과 의견 미달로 인한 소액주주 손해에 대해서 회사와 임원의 좀 배상 책임 규정을 신설하자. 뭐 법원에서 배상 책임 판결하면 아무 문제 없는 건데 뭐 저렇게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좀 법으로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액 추정 규정 같은 걸 만들어서 인과관계 없는 손해가 있다면 그 배상 책임을 지는 회사나 임원들이 입증하도록 책임 전환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감사 의견 미달로 인한 상장 폐지가 좀 이런 회사는 재상장을 좀 제한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거죠. 이거 사실 그런 회사 아까 말씀 공개 매수하고 상장 폐지해서 다 100% 만든 다음에 소액주주 완전 다 없애버린 다음에 다시 이거 팔면은 고가입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인수하는 회사는 다시 재상장할 수 있으니까 재상장하면서 시장에서 주식 돈 공모할 수 있잖아요, 그죠? 훨씬 더 높게 형성이 되죠. 그러면 그런 루트라도 좀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뭐 엄밀하게 설계를 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어떤 이런 편법적인 방법으로 소액주주들을 강제로 축출했던 그런 회사들이 감사경 거절 미들 이런 걸 이용해서 상장 폐지했다. 이러면 좀 재상장을 좀 제한하는 방식을 그래서 이익을 얻는 좀 루트를 좀 찾아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소득주주 축출하는 수단을 지배주주 매도 청구권 제도로 좀 일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까 말씀드렸던 무제한 가능한 주식병합의 방법이야 이런 것들 너무나 허점이 많은 제도들이 있는 상황인데 그걸 좀 막아서 지금 이왕 잘 만들어 놓은 제도잖아요. 지배주주 매도 청구권 제도로 일원화해서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현금 교부형 포괄적 주식 교환도 뭐 지배구조 개편하는데 필요할 수 있긴 할 텐데 그 방식을 좀 제한한다든가 뭐 소액주주 동의를 얻게 한다든가 절차적인 제한을 뭐 이런 것들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단주 처리하는 방식도 아까 일본 회사법처럼 법원에서 제대로 심리를 하게 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지배주주 매도 청구권, 소수주 매도 지배주주 쪽에서는 매도 청구권이고요. 소수주주 쪽에서는 이제 매수 청구권인데 요게 아까 앞에서 말씀 안 드린 거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도는 이렇습니다. 지배주주가 되려 그러면 95% 이상이어야 되는 건데 그게 그 계산이에요. 한 주머니에 95% 이상이라는 게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있고 제 아들 데리고 둘이서 95% 이상 가지고 있으면은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대주주 난 잘 알고 있죠. 내 계산이라는 거를. 근데 소수주주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계산인지 모르는 거예요. 한 주머니냐 아니냐 알 수 없는 거예요. A, B, C, D 합치면 95% 이상이고 분명한데 특수관계인 포함해서 분명한데 대주주 입장에서는 한 그릇에 몰아서 행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다 내 계산이다, 다 내 거다라고 입증해가지고 행사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소수주주 입장에서는 이게 흩어져 있으면 한 명이 95% 이상 돼 있는 거 아니면 행사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 이게 누구의 계산인지 어떻게 입증해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제도는 사실은 지배주주 매도 청구권만 있고 소수주주 매수 청구권은 사실상 없는 거나 다름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도 이게 좀 같이 개정하는 걸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광중 변호사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주제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자분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이제부터 토론의 좌장을 맡아주실 손창환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좌장을 맡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 손창환 교수님 반갑습니다. 오늘 좀 전에 이제 그 코스피 주가를 확인해 보니까 6,317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고가에 한 30 정도를 남겨둔 그런 그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상법이 그 1차, 2차, 3차 그 개정이 있었고, 작년부터 시작된 그 코스피 주가 상승의 원인 중에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상법 개정으로 인한 그 주주보호 부분이 원인이 그 주 원인 중에 하나로 저희들이 더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상법 개정에 또 주요한 역할을 해주신 이정훈 의원님께서 이렇게 또 중요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법
그 1차, 2차, 3차 개정과 관련돼서 1차 개정은 주주 보호를 위한 총론적인 접근이었다라고 그 평가한다면은 2차 개정은 지배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했고 3차 개정은 그동안 남용되었던 자사주 제도를 정비한 것을 정비한 것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그 토론회 주제처럼 남은 주주 보호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또 고민해 봐야 될 시기가 된 것 같고 아마 이제 조금 더 강론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토론회가 굉장히 귀중한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서도 주가 누르기와 고의상패 방지를 위한 어떤 방안이 있을지를 오늘 굉장히 귀중한 분들을 모시고서 토론할 수 있게 돼서 정말 뜻깊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의 발표자께서 일단 김승철 수석 전문위원께서는 이 주가 누르기에 관련된 그 밸류업 관련된 발표를 해주셨는데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는 그런 부분들을 대안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구체적으로 한 4가지 정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김광중 변호사님께서는 고의상패 관련된 부분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주주 손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방지할 것인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방안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토론자로 모신 5분은 관련된 부분에서 전문가이시고 또 주무부처의 담당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좋은 방안과 여러 이제 좋은 말씀들 해주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간이 11시 한 5분쯤 되는데 여러분들의 그 점심 식사권을 보장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12시 전에 꼭 제가 끝내야 될 것 같으니까 각 그 토론자님 분들별로 한 7분 정도, 5분에서 7분 정도로 준비해 주신 내용을 좀 말씀을 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먼저 한국거래소의 이문택 유가시장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나중 쪽에서 할 줄 알았는데 교수님께서 저에게 제일 먼저 좀 저는 이렇게 길게 말씀 드릴 수 있는 사안이 있다기보다는 지금 그 아까 발제해 주신 분들 의견상에서 보면 이제 거래소라는 기관에서 해야 되는 어떤 내용상의 한계점들이 분명히 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누르기 방지법 같은 경우는 제가 뭐 특별하게 현재 상황에서 드릴 수 있는 사항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다만 그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나 그 인식에 따라서 가져가는 부분들은 현재 정부 그리고 국회에서 어쩌면 가장 합리적으로 잘 진행을 해주시는 방향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들이 좀 더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방향이 좀 바람직한 것 같고요. 다만 저희 이제 거래소에서는 이제 밸류업 관련한 공시를 지금 약 2년간 펼쳐지면서 일본 시장에서 일본에서 정부 주도 하에서 약 10년간 걸쳐서 해왔던 그 과제들을 대략 한 2년에 걸쳐서 해왔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빠른 효과를 누렸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는 정부 그리고 국회에서 입법 과정에서 상법 개정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잘 개정을 해주신 부분들이 있어서 이 과정상에서 추가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발제되는 어떤 의견이나 그리고 법제화되는 과정이 조금 더 잘 진행이 된다면 더 빠르게 그리고 밸류업이라는 부분 현재 시장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이 좀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이 될 필요성은 확실히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밸류업 공시 관련해서 뭐 추가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PBR 관련한 사안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지금 현재 거의 계획에 맞춰서 거래소에서도 PBR 관련해서 연성 규제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들이겠지만 PBR을 공표하는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현재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 중에 그 지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 거래소 뭐 공시를 통해서라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는 방안으로 해서 저 PBR 부분들이 기업들이 공개가 돼서 그 기업들 스스로
그 PBR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을 조금 더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원 방안이나 또는 대책들을 마련해서 계속 진행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PBR 자체에 대해서도 현재 어떤 식으로 공표를 하는 것이 옳은지 구체적인 사안도 좀 분석을 해서 내용들이 좀 왜곡되지 않게 기업들 스스로가 평가할 수 있는 그 방안들이 같이 나올 수 있는 차원에서 좀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려는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고요. 그 두 번째 대동전자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 기본적으로 거래소라는 기관에서 여러 가지 상장 폐지와 관련된 규정을 형식적인 요건이나 또 실질적인 요건에 의해서 실질심사의 트랙을 통해서 폐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을 해서 규정을 통해서 퇴출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대종전자 같은 사례의 경우에는 감사 의견 거절이 범위 제한 한전이라는 외관법에 의한 감사 의견 그리고 그것이 형식적으로 제도화되어서 저희가 형식적인 요건에 의해서 퇴출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래소에서 맡은 역할 자체가 집행기구라는 성격이 있어서 이 부분들이 아까 그 김연아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거래소에서 규정상으로 할 수 있는 한도치에서는 더 추가적으로 어떤 제한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기업이 문제냐 기업가의 문제냐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 저희가 그 거래소에서의 규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근본적인 문제가 생겼거나 형식적인 사안에서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즉각적인 퇴출 규정을 적용을 받게 되고 또 기업 가해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실질적인 부분이 파악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의 퇴출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실질심사를 도입을 해서 그 실질심사의 트랙을 통해서 저희가 심사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이 부분들이 그 감사 의견에 대한 부분 자체는 외관법상의 회계법인의 고유 권한으로서 내리는 의견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것이 형식적인 요건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가지고 저희가 이 부분이 고의성이 있었냐 없었냐에 대한 판단까지는 사실상 그 저희가 할 수 있는 그 영역에서 벗어나는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그 부분들을 많이 반영을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들이 형식적 요건 이상의 범주를 벗어나서 할 수 있는 한계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적으로 아까 제시해줬던 부분들 자체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상당히 근거가 있고 나름 합리성이 있는 대안적인 제시라고 저도 판단이 되고요. 다만 그 선진 사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도 대부분 영국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은 주주의 보호가 우선이냐 그리고 주주의 이익의 침해에 대한 부분의 범주를 어디까지 보고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중점적인 상황에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저희 나라의 그 법체계상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법원의 판단에 있어서는 형식적 요건에 대한 부분들을 형식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 자체의 내용들이 현재 아까 시가도 예를 드셨지만 그 자체에 대해서는 그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존중이 된다는 차원에서의 법원의 판단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소액주주의 침해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어떤 손해배상의 영역처럼 다른 각도에서 좀 보는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선진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가 형식적인 요건으로 퇴출을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의성이나 또는 그 고의 상패 의혹을 통해서 주주의 이익에 침해되는 상황으로 보여진다라는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당국이나 법에 의해서 강제적인 조치들이 취해지는 사례들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거래소의 규정 그리고 그 이후단에 금융당국이나 법적인 조치하에서 법적인 제재 수단의 뭔가 영역에 확장성이 좀 있다고 하면 그 부분들은 좀 참고가 되실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국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진짜로 고의의 혐의가 있거나 그렇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SEC나 이런 금융당국 또는 법원에서 판결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공개 매수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법적 조치 자체도 시장의 평가 자체의 가격뿐만 아니라 주주에게 실질적으로 합당한 가격으로 보상을 할 수 있는 공정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것들을 직접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 가격에 해당하는 소수주주에게 그 가격에 해당하는 주식의 배상을 통해서 가격의 배상을 통해서 보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 장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법적으로 보완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그 거래소의 그 밸류업 그 관련된 노력을 말씀해 주셨고 퇴출 제도의 한계 관련된 부분 또 제도 개선의 어떤 보완의 필요성 부분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국민연금공단의 수탁자 책임시장을 맡고 계신 이동섭 실장님께서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 4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먼저 그 이사 충실 의무 확대와 소수주주 보호를 지지한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립니다. 이게 고의상패 의혹이 있는 이런 사례의 경우에는 이건 명백하게 이해 충돌이 있는 사안입니다. 즉, 그 대주주하고 소액주주 간 이해 충돌이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비즈니스 저지먼트 룰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엔타이어 페어니스 스탠다드가 반드시 적용돼야 되는 사안입니다. 보다 엄격하게 잘 처리되었는지 공정한 가격으로 진행되었는지를 봐야 하는데 그 법 제도상으로는 아직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게 당연히 그 상법 개정을 통해서 그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전체 주주의 이익을 이제 공평하게 그 대우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익을 충실히 직무를 수행한다는 그 법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뭐 첫 발은 좀 떼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그 향후에 진행되어야 하는 좀 실무적인 사항이라든지 추가적인 사항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재무 상태가 굉장히 우량한데도 불구하고 감사견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는 저희 경험상으로는 그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일부가 있었고요. 그 이외에는 사실상 뭐 좀 보지 못하는 상황인데 매우 이례적인 이런 그 불투명한 사유로 인해서 감사견이 뭐 한정이 된다거나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그 주주로서 좀 모니터링 활동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국민연금은 이미 그 국민연금의 의결권 기준에 감사 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그 재무제표 승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실제로 그걸 적용해 오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그 단지 이제 의결권만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그 대화를 통해서 사유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밝히고 그 대화의 결과에 따라서 후속 조치들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그 거래소에서 하고 있는 그 밸류업 공시인데 이건 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소중한 자료들이 거기 많이 올라옵니다. 다만 이게 자율공시다 보니까 자료들이 좀 많이 부족한데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많은 요즘에는 이제 다른 기관 투자자들도 기업들을 만나서 그 밸류업 공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강조돼야 될 건 아까 발표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회사들이 COE를 제대로 측정하고 있지 못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까 설명 잘 주셨지만 COE는 뭐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 정도는 수익을 내야 한다라는 요구 수익률에 해당하는 건데요. 그 기업이 그 정도 수익을 못 맞추고 그 상장돼 있어서 투자자들을 받는다는 건 좀 굉장히 기만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업들이 COE를 잘 측정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 COE하고 ROE의 비율이 PBR인데 그 요구되는 수익률 대비해서 실제로 회사가 내고 있는 수익이 그걸 못 미친다. 즉 1배 미만이다 그러면 회사가 적절하게 돈을 벌고 있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명확히 공시하고 그거에 따른 책임도 좀 정확히 물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 ROE 대비 그 COE 즉 PBR이 뭐 일정 수준 미만인 그런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그 관련한 평가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그 자사주 매입 그 소각의 원칙이 좀 더 확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법 개정을 통해서 그 자사주를 소각하는 것이 원칙이고 외적인 경우에 그 정관을 변경하여서 그 근거를 마련해서 그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 그 상법 뭐 저희들 표현으로 상법 개정돼서 아직 잉크도 안 발랐는데 26년 그 3월 정기주총에서 이미 그것들을 많이 형용화시키는
정관 개정 안건들이 많이 올라와서 국민연금이 전부 다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다 가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잉크도 아직 안 말랐는데 이미 상법이 상당히 많이 형해화되는 그런 과정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정관을 한 번만 변경해 놓으면 그 매년 그 자기주식 보유 처분 계획 승인서를 그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만으로도 매년 가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관 개정을 특히 반대해야 하는데 굉장히 안타깝게도 그 올해 정기주총에서 거의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도 그 정관 변경을 모두 다 찬성하고 있어서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당황하는 상황이었다는 말씀도 한번 좀 추가로 드립니다. 그 입법 과정이 이제 3차에 걸쳐서 있었는데 그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미 잘 만들어 놓은 이 상법이 본래 목적이 잘 이렇게 유지되도록 좀 추가적으로 좀 보완할 사항들도 좀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토론 감사드립니다. 그 이동섭 실장님께서는 아마 충실 의무 위반 관련된 부분과 그다음에 주주 모니터링 강화, 경영진의 책임의 강화, 그다음에 자사주 소각 원칙의 확립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다음으로 그 법률 전문가시죠, 김현장 법률사무소의 홍동균 변호사님께서 토론을 해주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가장 핫한 주제인 주가누리기 방지법 관련한 토론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하여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제 주제였던 일본의 주가누리기 방지법과 한국 상법 개정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서는 국내 주식시장 밸류업 정책 논의가 2024년 코스피 PBR이 0.8에서 0.9배 일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어떤 상법 개정과 기업의 실적 개선 노력으로 최근에는 코스피가 많이 올랐고 PBR이 1.5배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대만, 일본의 주요 선진국들은 5배에서 2배 이상인 점을 볼 때 여전히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 이런 논의는 상당히 생산적이고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의 필요성은 여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개정의 아젠다도 중요하지만 국내 시장의 특성에 맞게 실효성 있는 제도를 잘 설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최근에 가장 많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물적 분할 후 자회사 IPO 시 신주인수권 우선부여 방안이 있습니다. 현행 IPO 제도의 어떤 정합성과 잘 합치될 수 있도록 배정 물량의 설정이나 실질적인 주주이익 보호 방안을 수립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모회사 일반 주주 배정 물량 관련해서 입법안에는 20%에서 75%까지 다양한 범위의 입법안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현행 IPO 제도상 우리사주조합의 20%, 일반 청약자의 20%, 하이힐드 펀드의 10%, 즉 50% 이상이 우선 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요 예측에 따른 가격 발견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관 투자자들이 일정 부분 물량을 가져가야 됩니다. 따라서 기관 투자자들이 최소 20에서 30%의 물량을 배정받아 수요 예측에 응할 수 있게 하려면 나머지 포지션은 아마 한 20% 내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머지 20% 내외의 물량에 대해서는 모회사 일반 주주에게 배정함으로써 그 주주보호를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물적 분할 후 IPO 과정에서 꽤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한 3년에서 5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실질적으로 물적 분할로 손해를 보는 주주는 물적 분할 당시의 주주입니다. 하지만 IPO가 될 때 3년에서 5년 정도의 그 세월이 지나면 일반 주주들은 보통 턴오버가 빨라서 물적 분할로 손해봤던 주주보다는 그 이후에 갈아탄 주주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IPO 시에 주주들에게 우선 배정하는 그 제도에 국한되지 말고 물적 분할 시에 손해본 주주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지금 주식 매수 청구권이 있긴 하지만 소수주주 과반수 의결권 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손해를 받는 주주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들이 마련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PBR이 1배 미만인 기업들
기업들에 대해서 밸류업 관련 공시 의무들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PBR 1 미만인 기업들이 어떤 본인의 어떤 자기 자본을 잘 생산성 있게 굴리지 못한 그런 페널티가 있다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PBR 1배를 적용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산업 실정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산업별로 규제 환경, 산업 사이클, 구조적 한계 등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서 불가피하게 PBR이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금융산업의 경우에는 자본 적적성 규제에 따라서 위험이 낮은 우량 자산을 일정 부분 포지션에 가져가야 됩니다. 따라서 PBR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건설업의 경우에는 재무제표는 반영되지 않지만 우발부채가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PBR이 낮을 수밖에 없고 유통업체 같은 경우도 미래 성장산업이라기보다는 어떤 현재 자산 가지고 그걸 굴려서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PBR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런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서 PBR을 일정 비율에 대해서 강제하기보다는 특정 산업의 어떤 표준치 PBR을 설정한 다음에 그거에 뭐 70%라든지 50%에 미달한 기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공시 의무를 확대한다거나 이런 챌린지를 주는 게 좀 더 산업의 그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첫 번째 발제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대동전자 사례로 보는 고유상폐에 관련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발제자의 말씀 주신 것처럼 고유상폐의 어떤 우려나 그에 따른 소수주주의 어떤 이익 훼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고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생각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고의적으로 회사가 감사인에게 감사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관법 제22조에 따른 외부조사가 가능하도록 외관법 개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행 외관법상 외부조사는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회계처리 기준 위반 외에 회계처리 기준의 위반 여부를 감사하기 위해서 감사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포렌식 등 외부조사가 의무화 된다고 한다면 외부 감사인이 발견하지 못한 증거들을 다른 외부조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감사견의 적정성을 더 한번 체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지금 발제자께서 말씀 주신 포괄적 주식 교환의 경우에는 계속 작년부터 계속 논의되고 있지만 합병이든 포괄적 주식 교환이든 가치의 어떤 공정 가치의 평가에 따라서 이해상충이 발생하기 때문에 합병의 A, B 회사, 포괄적 주식 교환의 모회사와 자회사 이 주식 가치라는 이 시가에 따른 평가보다는 시가가 공정가액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혹은 PBR이 1보다 낮은 경우에는 어떤 그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주가들이 관리되고 있지 않는지에 대한 필터링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정가치를 반영한 합병과 포괄적 주식 교환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지금 계속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홍동경 변호사님께서는 자회사 상장 시 그 물적 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에 그 문제점하고 개선 방안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 PBR 1 미만 기업에 대해서 일률적인 어떤 규율을 조금 지향하자는 취지, 그다음에 외관법의 개정 방안하고 그다음에 그 기업 가치 평가에 관련된 개선 방안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이 다음으로는 편은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님이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회 입법조사처 편은비 입법조사관입니다. 우선 오늘 발제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이 자리 마련해주신 이정문 의원님께도 감사 인사드리면서 이제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까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라는 그 명칭으로 지금 발의되어 있는 법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
아주 간단히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생략하도록 하고 이소영 의원님의 상증세법 개정안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셨던 발제에서 언급되었던 그 도쿄 증권거래소의 어떤 프레임워크를 어느 정도 그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김현정 의원님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접근 방식은 어쨌든 다르지만 결국에는 우리 자본시장의 뭐 고질적이라고 표현되는 그 저평가 문제를 제도적으로 완화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어떤 공통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뭐 통칭해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다라고 부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그 발제 주제였던 그 PBR 뭐 1배 이하의 기업에 대해서 기업자 가치 제고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그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서 좀 의견을 덧붙이고 싶은데요. 저는 이 제도의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기존에 이미 자율공시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는 좀 부족하다는 평가가 계속 있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어떤 기준을 두어서라도 의무화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어쨌든 강제력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이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모든 상장회사에 대해서 정말 충분한 강제력을 뭐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는 좀 의문이 듭니다. 다만 이게 과태료를 뭐 더 부과하자, 더 높이자 이런 취지는 아니고 결국에는 이 공시제도라는 게 뭐 시장의 반응이라던가 뭐 아까 그 국민연금 그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투자자의 어떤 평가, 반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규율수단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걸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장치들이 같이 제도들이 마련이 돼야지만 이게 잘 굴러갈 수 있는 의무화가 되더라도 잘 굴러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미 진행은 되고 있으나 뭐 공시 현황, 우수 사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투자자들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잘 공개를 하는 방안 그리고 또 이미 되고 있지만 지수 편출 연계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는 방안 또 기관 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연계 이런 방안들을 계속해서 좀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법 외에도 어떤 제도적인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게 의무화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의무화 여부 못지않게 공시 내용의 실질성도 사실상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저는 그 이미 자율공시 가이드라인에 뭐 자본 비용이라던가 동종업계 비교 이런 항목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걸 뭐 강제적으로 모든 기업들에 대해서 이거를 공개해라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사회가 자본 비용과 같은 그런 기업 가치 핵심 지표들을 정기적으로 보고받았는지 심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최소한으로 절차상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두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자본 비용 분석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공시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두는 게 중요할 텐데 처음에는 이걸 하위 법령이나 뭐 고시 수준에서 어떻게 좀 명확하게 두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거를 공부할수록 요거는 뭔가 일률적으로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더 이제 절감하게 돼서 결국에는 기업들에게 아까 발제자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기업들이 좀 합리적인 방법 그리고 가정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기회를 이제 만들 수 있도록 유인하는 그런 인센티브가 필요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계획을 이행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현재 자율 공시 가이드라인에 이런 것들을 계속 업데이트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이것도 의무화하는 김에 제도화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의견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발제 건이었던 고의상패 관련해서도 간단하게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고의상패라는 개념이 사실 법적으로 정확하게 명의된 개념은 당연히 아니고 다만 일반적으로 그 형식적 상패 사유를 활용해서 소수주주를 어떤 정당한 보상 없이 축출하거나 뭐 배제하려는 시도들을 약간 일컫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입법적인 어떤 노력이 있어 왔는지를 좀 살펴보면 사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직접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지금 수단은 없는 상황인 게 맞습니다. 변호사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고 여러 가지 제도의 변천이 있어 왔는데 뭐 요지는 고의상패라는 것이 이렇게 소수주주들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분명히 발생하고 있는 게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 논의가 왜 상대적으로 더딘가
살펴보면 아마도 제 개인적으로는 그 근본적인 어려움이라는 것이 결국 그 형식적인 어떤 사유, 상패 사유를 외부에서 고의적인 것인지 이걸 판단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이제 재현을 하기는 좀 쉽지만 이걸 법문에서 명확하게 규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제도 도입이라던가 입법 방향에 대한 논의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고의상패를 사전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닙니다만 그 매수가의 결정제도를 지금 법원에서는 시가 위주로 판단을 하고 있는 이 어떻게 보면 약간 확립된 법리 같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어떤 기준 하에서는 시가 외에도 뭐 순가치 자산이라던가 수익 가치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어떤 명문 규정을 두는 것을 쉽지는 않지만 이렇게 현실적인 방안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분명히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를 통해서 고의상패, 뭐 대동전자 사례뿐만 아니라 그 앞전에 말씀해주신 뭐 락앤락 사건이라던가 다른 사건에서도 소수주주들이 가격의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사안들에 있어서 조금 더 의미 있는 그런 제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고, 다만 이런 제도는 대주주가 소수주주를 실제로 축출하는 그런 절차가 진행될 때 작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전 억지 수단이 아니기도 하거니와 특히나 소수주주의 매수 청구권이 실제로 좀 형해화되어 있는 현 법제 하에서는 이런 제도 가격 결정 제도가 좀 개선이 되더라도 이게 잘 활용될 수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광준 변호사님께서 네 번째로 말씀해 주셨던 소수주주 매수 청구권 제도 실질화도 당연히 같이 한번 논의가 되고 설계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사전적인 억지 수단들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입법조사처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입법화 과정을 항상 고려를 하게 되는데 감사 의견 미달이라는 그 결과를 기준으로 어떤 배상 책임을 부과한다거나 재상장을 제한한다거나 하는 것은 굉장히 엄밀한 어떤 법규 체계 형성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참석해주신 전문가님들을 비롯해서 학계 실무계들에서 다양한 의견을 좀 받아서 어떤 것들이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계기가 한 번 더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토론의 계기로 이런 사항에 대한 입법 논의가 좀 더 활발해지기를 바라고 있고, 또 입법조사처도 이런 논의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 토론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현은비 그 입법조사관님께서는 밸류업 제도와 관련돼서도 법의 제도 법률로의 그 제도적인 개선 방안 관련된 부분을 말씀 주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항 관련돼서 기업 가치 관련된 산정 방식의 그 제도 개선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요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번 그 주제 핵심 주제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법원이 사실은 이제 기업 가치, 특히 이제 주식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너무 이제 보수적으로 이제 보고 있고, 그다음에 그 법도 아니고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있는 규정을 너무 추종을 하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 2월에 대법원에서 발표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거는 거의 실정법 물신주의다. 너무 그 실정법 관련된 부분을 맹신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너무 실질적인 어떤 부분을 보지 못하는 형식적인 판결에 불과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어떤 문제를 일으킨 상당한 원인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아마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아마 그 관련된 주무를 맡고 계시는 금융위원회의 김미정 공정시장 과장님께서 좀 많은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바로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귀한 자리에 불러주신 이정문 의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와주신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모든 논의의 핵심은 회사나 이사회가 결국 주주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존중하는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세 차례에 걸친 이제 상법 개정을 통해서 제도적 토대는 이제 어느 정도 마련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막 첫
번째 주총, 그 상법 개정 이후에 첫 번째 주총을 거쳤고 실제로 좀 아쉬운 부분들은 있겠지만 많은 성과들이 이제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법 개정 내용 중에서 아직 시행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저 내년 주총을 더욱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기다리고 있고요. 저희가 최근에 그 ICGN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국제 지배구조 관련된 네트워크가 있는데 거기랑 미팅을 했을 때도 그 한국의 그 빠른 제도 개혁 속도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움을 표시를 하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그 정말 많은, 제가 사실 6년 정도 전에도 이 공정시장과에서 사무관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정말 그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다고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그 많은 아쉬움들이 있고 PBR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 PBR이 1보다 낮은 회사들은 많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아까 이제 발제에서도 보여주셨지만 이제 PBR을 분해해 보자면은 이제 뭐 ROE가 구조적으로 낮은 거는 차치하고 이제 요구 수익률 자체가 이제 높고 그 기저에는 지배구조 이슈가 좀 크게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지배구조 이슈에 대해서 시장이 왜 낮게, 그러니까 그 더 많은 리스크 요인으로 이거를 보느냐에 대해서 크게는 결국 절차적 공정성 이슈와 그 뭐 누르기인지 방치인지 뭐 인과관계는 좀 제가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그 주가를 회사가 제대로 관리를 안 한다. 그 가격의 공정성 이슈 크게 두 가지가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절차적 공정성에 대해서는 이제 상법에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도입이 됐고 또 이사의 그 관련된 가이던스도 이제 마련이 된 만큼 이게 시장에서 어떻게 워킹이 되는지 좀 두고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법원에서 그동안 주주의 손해에 대해서 좀 간접적인 손해로 그동안 판단을 해온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도입이 된 이후에 뭐 앞으로 법원에서 이걸 다투는 그 주주의 손해에 대해서 다투는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린 가격의 공정성 측면에서는 그동안 저희가 금융위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크게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M&A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제도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M&A뿐만이 아니라 이제 광의의 이제 조직 개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첫 번째는 지금 그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는데요. 합병 과정에서 이제 지배주주에게 시가를 기준으로 합병가액을 산정을 하다 보니까 일부 지배주주에게 유리한 가격이라든지 그 시점에 합병이 추진되고 이제 소액주주가 이 과정에서 좀 배제되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제 합병 가액을 이제 시가가 아닌 이제 공정 가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서 이제 이것도 주가 누리기 유인을 제거하는 저희는 제도 개선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이제 국회와 같이 이제 논의를 해 나갈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법안 이슈는 아닌데 이제 여기 계시는 한국거래소도 오셨는데 중복 상장을 이제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저희가 이제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외 주요국 대비 중복 상장 비중이 굉장히 높고 이제 중복 상장 또한 이제 하나의 그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상장 원칙 금지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개선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스튜어디시 코드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제도적 기틀은 이미 마련이 많이 되어 있는데 결국 이런 그 주주 존중 문화가 실제로 시장에서 워킹이 실제로 시장에서 워킹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국민연금에서도 와주셨지만 이제 주주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을 비롯한 주주가 이 기업 거버넌스 개선 요구를 하고, 저희가 이제 아직 뭐 미진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기업 가치 제고 공시 같은 그런 그 시장에 공개된 자료를 통해서 이제 기업들의 부족한 점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이 됐으면 하고, 저희가 스튜어디시 코드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내에 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연내로는 스튜어디시 코드 이행 현황에 대해서 제3자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그 점검 결과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시 투명성 제고가 굉장히 그 주주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하고 나중에 주주들이 소송을 통해서 다투는 과정에서도 되게 공개된 자료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주총 결과라든지 임원 보수에 대한 공시 투명성 강화는 이미 좀 발표를 해서 지금 시행이 되어 나가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임원 보수를 공시하는 과정에서 그 기업 성과, TSR 같은 기업 성과와도 연계해서 이제 볼 수 있도록 저희가 공시 투명성을 계속 강화를 해나가고 있고, 지금 의견 수렴 중에 있기는 합니다만 이제 ESG 공시도 이제 제도화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적으로 이제 회사에게 강제하고 이제 규제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도 이제 당연히 이제 큰 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저희는 그것보다 이제 문화가 주주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융위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김미정 과장님께서는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굉장히 상세히 전달해 주셨고 주주를 존중하는 문화에 대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이제 패널 토론은 전부 다 마쳤고요. 플로어에서 한 분 내지 두 분 정도 벌써부터 손을 들으시고 말았어요. 이거 많으시네요. 그럼 일단은 조금 간략하게 본인의 이제 성함과 소속을 좀 말씀을 좀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홍봉주 교수입니다.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청한 교수님이 좌정을 맡으시면서 참석하신 분들의 점심 식사권을 보장하신다 그러길래 적극 협조드리면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먼저 시의적절한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하신 이정문 의원님과 관계 직원들의 노고를 치아드립니다. 다음으로 훌륭한 내용의 발제를 해주신 두 분 발제자님과 토론에 참석해주신 패널분들과 좌정을 맡고 계시는 손초한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최근 상장 폐지 제도를 연구하고 있고 특히 대동전자 주식회사의 상폐 사례를 집중 연구하고 있습니다. 포스터에 제가 연구 중인 대동전자가 있어 참석했고 준비한 질문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발제자인 김광중 변호사님께 드리는 거고 다른 하나는 토론에 참석하신 패널분들에게 준비한 겁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대동전자는 애국기업이고 세계 정상급 기술기업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70년대 대통령 박정희가 일본에서 성공한 제일교포 재산 반입 정책에 따른 박정희의 직접 권유로 한국에 설립한 회사입니다. 그때 들어온 회사가 지금의 롯데그룹도 있습니다. 또한 대동전자 설립자는 민단장이셨는데 1950년대 교수님 조금 질문의 요지만 바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이렇습니다. 예. 대동전자는 강제 상폐됐고 그 이유는 20년도에 도입 시행된 주기적 지정감사제도의 희생양입니다. 그리고 홍콩 기업은 소니의 대동전자가 1차 벤더라서 소니의 대미 수출품 전량을 제조하기 위한 홍콩 기업입니다. 그 홍콩 기업에서 만든 가치평가 보고서를 소니는 30년 동안 믿었는데 새로 지정검사가 된 모 회계법인이 믿지 못하겠다고 그러고 그 요구대로 모든 노력을 다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정 의견을 냈습니다. 이것은 감사 비용의 폭리를 취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고의상폐라고 하시는 그 주장과 증거로 제시한 진실성을 몇 % 보장하십니까?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사전에 토론회 제목에 대동전자가 들어간 것을 알았다면 같은 법조인으로서 이정문 의원을 만나서 말씀드렸겠지만 이제 엎질러진 물이 된 것이 안타깝습니다. 대동전자의 고의상폐를 말하는 분들을 추적해보면 단 한 명으로 수련됩니다. 그분은 의원님의 선거구인 천안시병의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새로 편입된
불당동에서는 김모 씨인 사실을 패널분들 중에 아시는 분은 계십니까? 그 김모 씨가 강제 상폐 후 정리매매 기간에 약 5만 주를 추가 취득했는데 눈물의 정리매매 기간에 5만 주를 추가 취득한 이유가 돈 욕심이라고 설명이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도 설명이 가능한지 패널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두 가지입니다. 일단 좀 이따 제가 발언기에 드릴 테니까요. 일단 좀 이따 말씀해 주시고요. 김강준 변호사님이 그냥 둘 다 말씀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에 말씀하신 취지가 명확하게 이해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제가 발제자로 준비한 그 데이터들은 제가 따로 공시들을 다 일일이 확인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중에서 이제 소수주주분들이 주장하시는 내용들을 이제 인터넷에서 확인해서 블로그 같은 내용들을 보고 이제 기재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뭐 저희가 보기에도 충분히 소수주들이 의심할 만한 그런 사정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다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오늘 이제 변호사를 비롯해서 여러 회사 관계자분들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이 자리에서 하실 게 아니라 언론들을 상대로 따로 기자회견을 하시든 다른 방법으로 충분하게 의혹을 해명하시는 것이 우리 오늘 공론화장에서 적절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먼저 손 드신 소속하고 성함 좀 말씀해 주시고 말씀 주십시오. 한 1, 2분 정도로 조금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인투자자 권판석입니다. 시간 관계상 감사의 말씀을 짧게 줄이겠습니다. 금융위에서 올해 말부터 시총 미달 형식적 상폐 기준을 강화했는데 저는 이게 역설적으로 이게 새로운 고의 상폐 경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미 코스피 기준 시총 500억 미만이거나 코스닥 기준 300억 미만인 것을 그대로 유지만 해도 상폐가 됩니다. 지금 이 기준에 부합하는 PBR 0.2, 0.3대 종목이 한 30여 개 정도 되는데요. 진도, 우진, INS 수도 없이 많습니다. 더 나아가 시총이 기준보다 조금 높은 곳들도 주가를 눌러서 상폐로 몰고 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유지형도 문제지만 끌어내리는 것까지 가능하니 더 문제입니다. 게다가 상폐 임박 종목은 신규 투자가 끊기기 때문에 주가 누르기가 더 쉬워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금융위와 거래소에 여쭙습니다. 첫째, 시총 기준 근접 기업의 상폐 수개월 전부터 대응 방안이나 기업 가치 제고 방안을 의무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의 노력이 있었는지는 주주들이 알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시총 미달 상폐 시 주주들이 순자산 또는 공정가치 기준으로 본질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시가중심주의를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이 저 역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 역시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필요 없는 경우 상폐가 맞다고 생각하고 그런 정책의 방향성에는 매우 동감합니다. 하지만 상장하면서 했던 투자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폐 전까지 얻은 수익은 투자자들에게 돌려주고 상폐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약간 그 질문의 내용 자체 부분을 보면 그 이제 주가 누르기라는 부분과 고의 상폐의 어떤 연관성을 직접적으로 좀 이어지는 리스키한 부분들을 같이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들은 현재 시가총액에 대한 부분들이 그 퇴출 규정에 적용이 돼서 이제 앞으로 반영이 되겠다라고 했던 기본적인 제도적 취지는 말씀하신 대로 기업이 상장 법인으로서 주주를 위해서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을 하고 그로 인해서 그것이 당연히 시장 원리에 의해서 주가에 반영이 돼서 시가총액 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충분히 제고가 되어야 된다라는 취지를 기본으로 깔고 있고요. 그 노력들이 없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상장법인이 주주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고 또는 기업 상장 법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최소한 기준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미달이 된다라는 전제하에서 일정 기간에 그 부분들이 적용이 될 때라는 기준으로 해서 대출 규정을 적용한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그 고의 상폐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 그것은 말씀하기에 따라서는 충분히 이제 그 근거가 있고 가능한 얘기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만 다른 모든 제도 역시 그런 부분들의 허점들은 충분히 악용을 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별도의 문제처럼 다르게 각도에서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어떤 평가라든지 기업의 어떤 노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나 노력이 되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뭐 저희가 이제 금융위라든지 정책당국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제 상장을 유지하는 조건 내지는 퇴출을 하는 조건들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이 전체적인 차원에서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차원에서 조금 더 고민하고 좀 깊이 있게 더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은 이 정도에서 좀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성명하고 소속 말씀해 주시고요. 조그만 1, 2분 정도로 좀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대동전자 소액주주 김영욱입니다. 편은비 조사관님하고 김미정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상근 감사와 외부 감사가 비상장으로 바뀔 시에 그 지분율 투표권이 너무 낮습니다. 그러면 상장이 돼 있다가 비상장 법인이 되는 순간 소액주주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고의상패로 의심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 헐값 증여 상속을 위해서 주가 누르기는 방치인지 일부러 주가를 누르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지금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시가를 어떻게 평가해서 적정한 가치를 평가해 주실 건지 이 부분을 좀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이동섭 책임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법 취지와 다르게 지금 대주주의 의결권으로 위해서 정관 변경 및 자사주 소각들이 마음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포괄적으로 주주들한테 알리고 이 부분들을 주주들도 같이 국민연금과 동참할 수 있게, 이거는 분명히 대주주의 행포거든요. 이거를 좀 국민연금에서 나서서 좀 적극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무템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동전자가 어쩔 수 없는 한정 사유를 위해서 상폐가 되었다고 하셨지만 이거는 명확히 회의를 거쳐서 나온 부분이고, 보통 이런 자산이 있고 괜찮은 회사인 경우에는 한정이든 적정이 아니든 나왔을 때 회의를 통해서 연장을 해줍니다. 근데 대동전자는 어떤 사유에서인지 그냥 바로 상폐를 확정지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형식적인 고의상폐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나아가 적극 수사를 요청한다든지 금감원과 같이 제재를 강화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동전자 홍 변호사님께서 대동전자 사측에서 위임 받아가지고 계속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이고요. 이 부분이 금방 불당동의 김모 씨라는 게 접니다. 제가 이 회사에 투자한 지는 3년 이상 되었고 지금 이제 한 0.5%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폐가 된 이후에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이분들은 제1교포 최대 주주이고 강정우 씨라는 아들이 싱가포르에 법인을 만들어서 불법 편법으로 증여해서 국세청에서 1,000억을 추진당하였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런 회사가 소액주주들을 무시하고 고의상폐라는 의혹을 가지면서 이런 상황인데 국가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주고 이건 의혹이니 어쩔 수 없습니다. 저 엄청 많은 편지를 100통 이상 보내고 여기저기 다 해봤지만 소액주주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이 자리에 천안에서 왔고 이것들을 앞으로 다시 이루어지지 않도록 고의상폐가 없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액주주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따를 이분도 대동전자 측입니다. 예, 저는 대동전자 사회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있는 변호사 설동근입니다. 저희가 이제 묻고 싶다는 거는 이미 물었는데 사실 죄송하지만 1분 정도로만 좀 간단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하셨다고 하니까 네, 질문자들하고 토론자들 여러분들에게 대동전자가 고의상폐라고 지금 단정하고 사례로서 발표를 하면서 그 소액주주 문제점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저희가 문제가 있는 부분이 대동전자 아까 판결이 확정 판결이 난 상장 폐지 문제된 회사는 피의사라고 해서 익명 처리를 하고 아직 아무런 판결이나 뭐 금융감독원의 조사 통해서 상장 폐지라고 어떤 그런 유권 해석이나 이런 게 내려진 없는 회사를 갖고서 실명을 거론해서 상장 사례로 고의상장 폐지 사례로 언급을 하는 거는
회사뿐만 아니라 저 같은 회사의 임원인 경영진들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이 토론을 하시거나 발표를 하신 분들이 그렇다면 회사 회계법인 감독원에다가 고의상폐인지 여부를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하고 사실관계와 증거들을 수집을 하시고 말씀하시니 단순히 어떤 소액주주들의 인터넷 토론 내용이나 게시글 또는 기사 같은 가십성 기사만 보고서 발표를 했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대동전자 사례는 소액주주를 보호한 모범 사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최근에 상장 폐지가 되고 나서 대주주가 회사가 회사의 주식, 소액주주 주식을 종가 기준으로 해서 15,040원으로 매수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과거 상장 폐기되기 전 1년치 기준 주가보다 평균 주가보다 높은 가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아까 김강윤 변호사가 말한 그런 동전주가 되어서 정리 매매가 될 때 10,000원이 100원 하는 그런 주식을 그게 시가라고 해서 한 사례와는 정반대의 사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모범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발표자하고 토론자한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뒷분 좀 말씀 좀 자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혹시 김원희 변호사님 더 추가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할까요? 예. 아마 그 부분은 제가 조금 간단히 그냥 언급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현재로서 어떤 주주 관련된 보고에 관련돼서 기업과 주주와 관련돼서 뭔가 그 견해가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업에 관련돼서는 형식 가치인 주가도 있지만은 실질 가치인 본질 가치가 있는 것인데 본질 가치에 하회하는 예컨대 PBR에 하회하는 가액을 보상을 했을 때 주주들이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동의할 수 있는가, 납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일 가장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 쪽에서도 기존의 어떤 관행보다는 더 많이 주었으니 많이 드렸으니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은 또 주주 입장에서 다른 입장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은 또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미 공지 드린 대로 지금 58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맛있는 점심 식사권 위해서 이 정도에서 좀 끊어야 될 것 같고요. 자본시장의 발전은 정당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토론회가 그런 어떤 그 과제에 계속 부응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